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엄청난 일을 겪고 제 모든 것을 새롭게 각성하게 된 40대 여자예요. 제가 살아왔던 인생 전체를 흔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이었지만 하지만 모든 일에는 좋은 점도 있는 거잖아요. 그 일을 겪으면서 저는 내면적으로 더욱 단단해지게 되었죠. 그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제 인생의 방향도 새롭게 정하게 되었고요. 사실 저는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일에 대해 늘 낙관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왔어요. 물론 살아오면서 나쁜 사람들을 만나고 상처를 받는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주변 사람들을 믿어야만 된다는 신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온 것이죠. 하지만 최근 정말 충격적인 일을 겪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은 제 모든 인간관을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태어날 때는 그리 가난한 집이 아니었어요. 회사를 다니는 아버지의 주부였던 엄마와 남동생과 저, 이렇게 사는 평범한 집이었대요. 그러다 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시고 말았죠. 제가 유치원 다닐 무렵이었다고 들었어요. 동생이 겨우 3살이었죠. 회사에서 퇴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엄마가 그러셨어요. 너무 어릴 때였다 보니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어요. 그저 저를 번쩍 안아주시면 몸이 공중으로 붕 떠올라 기분이 좋았던 기억. 그게 좋아서 또 해달라고 아버지를 조르면 아버지가 웃었던 그런 짤막한 기억이 전부예요. 엄마는 주부로만 사셨다 보니 크게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분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집안 형편이 점점 안 좋아졌죠.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엄마가 경제적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었어요. 바로 엄마가 경제적 감각이 없으셨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죠.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저희 가족에게는 꽤 큰 액수의 아버지 보험금과 보상금, 퇴직금 등이 목돈으로 들어왔었대요. 그걸 그냥 은행에만 넣고 있었어도 한동안 저희 세 식구 먹고 살 걱정은 덜 수 있을 정도로 큰 액수였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엄마는 그런 돈을 굴릴 줄도 몰랐고 유지하지도 못하셨어요. 큰 돈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에 친척이며 지인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빌려달라고 하는 걸 엄마는 거절하시지 못하셨던 것이죠. 그 무렵 집에는 낯선 어른들이 주스나 음료수 같은 걸 들고 찾아와 사정을 했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처음에는 친척들이 줄줄이 찾아왔어요. 친할머니고 삼촌이고 전부 자기 아들과 동생 목숨값이었는데도 그렇게 탐을 냈다고 했어요. 어차피 내 아들 목숨값이니 절반은 내놔라. 그래야 너도 염치가 있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도 애들이랑 먹고 살아야죠. 다시 갚으면 될 거 아니야. 네 눈에는 애들 큰아버지가 사업자금이 모자라서 고생하는 게 안 보이니? 정말 사업 잘 되면 돌려주실 거예요? 차용증 써주실 거죠? 걱정 마. 원래 애들 아빠 죽으면 큰아버지가 애들 아빠나 다름없어. 큰아버지 사업이 잘 되면 그깟 돈 갚는 게 문제니? 하지만 엄마는 평생 동안 그 돈을 받지 못하셨어요. 큰아버지가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사업에 성공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엄마는 그때 아무리 할머니가 찾아오고 큰아버지며 숙모들이 사정을 해도 돈을 빌려주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하셨지만 어디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사람들 뿐이었겠어요. 친척들이 한바탕 쓸고 나간 자리를 온갖 친구들이며 지인들이 달려들었죠. 사연들도 다양했어요. 미정 엄마, 내가 진짜 이런 말하기 미안한데 우리의 병원비를 못 내서. 딸내미 퇴원했다면서요. 그런데 아직도 병원비가 들어요? 다시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할지도 몰라. 내가 6개월만 쓰고 이자 쳐서 돌려줄게. 어? 애 병원비만 아니면 내가 이런 부탁 안 해. 제발 부탁이야. 애 병원비부터 남편 사업부도 사기를 당했다. 당장 빚을 안 갚으면 길거리로 나앉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사연들이며 사람들은 끝도 없었어요.
거기다 엄마가 거절을 하기라도 하면 어찌나 화를 내는지 마치 자기가 맡겨둔 돈을 찾으러 오는 것처럼 굴었어요. 미정 엄마,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하네. 내가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하겠어. 미안해. 그런데 나도 이제 정말 돈이 없어서 그래. 진짜야. 이해해줘. 어? 돈을 빌려주지 못한다는 말에도 저 모양이었는데 빌려준 돈은 받을 수가 있었겠어요. 제가 좀 자라고 나서부터는 늘 엄마는 전화를 붙들고 사정을 하거나 화를 내셨죠. 어머니,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주셔야죠. 저희도 지금 너무 힘든 거 아시잖아요. 네? 아주버님은 아예 돈을 꾼 적도 없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그때 딸내미 병원비 꿔 갔잖아. 기억이 안 난다니? 집에 와서 사정을 하더니 어떻게 그게 기억이 안 나? 어? 정말 이럴 거야? 왜 돈을 빌려줄 때는 서서 빌려주고 받을 때는 엎드려 받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쩌면 저희 엄마에게 그 말은 틀린 말일지도 몰라요. 아무리 엎드려 사정을 해도 못 받는 돈이 태반이었거든요. 철이 들고 나서 본 엄마는 늘 전화를 붙들고 화를 내시거나 혼자 분을 사귀시는 모습이었어요. 때로는 억울함에 혼자 우시기까지 하셨고요. 저는 그런 모습이 너무 답답했어요. 아직 어린 저와 남동생을 키워야 할 돈인데 엄마는 그것도 지키지 못하고 그 대가로 평생 힘든 일을 하면서 저희를 키워야만 했잖아요. 돈도 지키지 못했고 본인의 그런 잘못 덕분에 자신이 고생을 하는 것을 떠나서 자식들까지 인생을 저당 잡혀야 하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아버지 없는 가난한 홀어머니 아래에서 학창시절을 보낸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도 서러운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서름을 삼켜야 하는 건 저와 남동생의 몫이었죠. 그래서 어린 마음에는 엄마가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저는 사실 미술에 관심도 많았고 어느 정도 재능도 있었어요. 그래서 미술 공부가 하고 싶었죠. 너 미술학원 다니지? 나중에 미대 갈 거야? 왜? 너도 다니게? 그래, 같이 학원 다니자, 어? 아니, 좀 물어보려고. 한 달에 학원비 얼마야? 대충 50만 원 넘나? 난 잘 몰라. 늘 엄마가 학원비 많이 든다고 구박해. 학원비에 물감도 사야 하고 뭐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라고. 아, 그래? 생각보다 많이 드는구나. 너 미술에 소질 있다고 선생님도 그러셨잖아. 지금 다녀도 너 정도 재능이면 금방 잘할걸? 같이 다니자, 어? 저희 집이 그 돈을 제대로 감당할 리 없었어요. 저는 미술의 미자도 꺼내지 않고 그냥 포기했죠. 그래야만 하는 현실이 너무 싫었어요. 저는 그때 마음속으로 결심을 했죠. 모든 걸 떠나서 돈을 많이 벌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걸 하면서 살겠다고. 적어도 돈이 없어서 꿈을 포기하거나 인생을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게 하지는 않겠다고 이를 갈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경제 감각을 키워나갔고 말하자면 재테크에 정말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돈을 버는 데 뛰어들었죠. 그 당시 저의 관심사는 돈을 벌고 또 그 돈을 굴리는 데만 온 관심이 쏠려 있었어요. 그렇게 정말 열심히만 살았다고 할 정도예요. 저의 20대와 30대는 기억이 없을 정도니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해서 돈을 좀 모았고 그걸 토대로 저는 곧바로 동대문에서 옷장사를 시작했거든요. 지금이야 동대문이 한물 같지만 그때는 정말 호황이라 손님이 끊임없이 밀려들었고 옷이 없어서 못 팔 지경이었어요. 덕분에 저는 젊은 시절에는 큰 돈을 벌 수 있었어요. 물론 낮밤이 바뀌고 온갖 사람들을 상대해야만 하는 일이었지만 매일매일 통장에 쌓이는 돈을 보면 힘든 줄도 몰랐어요. 저는 그렇게 번 돈을 정말 알뜰히 모으고 또 모았어요. 투자도 열심히 했죠. 펀드에도 투자하고 적금도 들고 주식에도 넣었어요. 물론 부동산에도 투자를 하고 그걸 토대로 동생은 마음껏 공부를 시켰어요. 너 이번에 대학 졸업하고 유학 가고 싶다고 엄마한테 그랬다며? 아니야. 그냥 친구들이 많이 가기는 하는데 유학까지는 무리지. 그냥 졸업했다가 나중에 대학원 공부나 더 해보려고. 됐어, 유학 가. 내가 어떻게든 너 공부시킬게. 기껏 대학까지 가르쳐놨는데 왜 중간에서 그만두려고 해?
공부하고 싶으면 마음껏 해. 누나, 정말 고마워. 나 사실 미국 가서 박사까지 하고 싶었어.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꼭 보답할게. 보답은 됐어. 그냥 돈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해. 돈 때문에 포기하지 마. 그렇게 저는 동생까지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엄마와 단둘이 살았어요. 한때는 엄마가 밉고 또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그 사이 늙어버린 엄마를 보니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사실 돈을 안 갚은 사람이 잘못이지 좋은 마음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엄마는 단지 마음이 착해서 거절을 못했을 뿐이고요. 그러는 사이 동대문 같은 시장은 점점 쇠락의 길을 갔죠. 저는 시장에 가게를 유지하는 대신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열었어요. 다행히 그때가 인터넷으로 쇼핑을 하는 붐이 일어난 때라 사업은 여전히 잘 되었어요. 그런데 펀드가 말썽이었죠. 오랫동안 거래를 하던 펀드 매니저가 제 돈을 잘못 운영해 손실을 낸 거였죠. 제가 어떻게 번 돈인데 저는 전화를 걸어 화를 냈죠.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절대 손해날 일 없다면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 복구해 드릴게요.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복구하실 건데요? 그동안 한 번도 이런 일이 없더니 제가 사람을 잘못 봤나 봐요. 아니에요. 제가 당장 책임지고 원금 복구시킬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펀드 매니저는 진심을 다해 사과를 하면서 손실이 난 금액만큼 바로 복구를 시켜주더군요. 그리고는 한 모임을 소개시켜줬어요. 투자자들끼리 공부를 하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 나가면 새로운 정보도 얻을 수 있고 큰 도움이 될 거라며 말이죠. 그 매니저의 도움으로 저는 투자 모임이라는 곳에 나가게 되었어요. 다들 꽤 큰 돈을 굴리고 있는 부유층이 모여있는 곳이었죠. 그간 제대로 된 친구도 별로 없었고 투자 이야기를 할 만한 사람도 없던 터라 저는 금방 사람들과 친해졌어요. 비슷한 관심사로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제가 모르는 공부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죠. 그러다 모임에 새로 나타난 남자가 한 명 있었어요. 성격이 소극적이고 조용해 보여서 겉도는 남자를 저는 챙겨주게 되었죠. 그렇게 두어 번 정도 봤나? 어느 날 그 남자가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저 첫눈에 반했습니다. 연락처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사실 저 역시 그동안 연애라든지 남자를 만났던 일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뭐랄까, 크게 마음이 동하지 않았다고나 할까요? 정말 좋아서 만났던 기억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길게 가지 못하고 잠깐 만났다가 곧 인연이 끊어졌죠. 무엇보다 연애니 뭐니 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저는 늘 할 일이 많았고 엄마를 모시고 동생 공부도 시켜야 해서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거기에 남자 운도 없었다고나 할까요? 그동안 저를 스쳐갔던 남자들은 거의 제 재산을 보고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게 아니면 제가 먹여 살려야 할 정도로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남자에 대한 경계심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고백을 단칼에 거절했죠. 언제 봤다고 그러세요? 여기 그런 모임 아니니까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잘 알죠. 그래도 말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서 밤새 고민했어요. 그럼 제발 식사 한 번만 제가 대접해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바빠서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부탁드릴게요. 딱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래도 싫으시면 제가 얼씬도 안 할게요. 네? 남자의 인상은 투박하기는 했지만 진심이 보였어요. 이 모임에 나온 거면 신원도 확실하겠다. 저는 호기심이 생겨 일단 그 사람과 저녁을 먹었죠. 그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보니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통하는 부분도 많았고요. 무엇보다 이 남자는 제가 그간 만났던 남자들과는 많이 달랐어요. 예전 남자들이 어떻게든 저에게서 뭐라도 하나 얻어가려고 하거나 뜯어갈 기회를 보고만 있다면 이 남자는 뭐 하나라도 더 저를 챙겨주려고 했어요. 살아온 과정도 비슷했고요. 저는 부모님이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일만 했고요. 그러시구나. 저도 그래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부동산 사업 하신다고 하셨죠? 네, 열심히 번 돈을 저는 전부 부동산에만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돈은 남부럽지 않게 있어도 참 허탈하더라고요. 네, 왜요? 미정 씨는 그래도 가족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돈은 벌었지만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어요. 그래서 부쩍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임에 나오게 된 거죠. 하지만 워낙 낯을 가리고 소극적인 성격 탓에 적응하기 쉽지 않았다고 했어요.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를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해서 어울리기도 힘들었고요. 사실 제가 배움이 좀 짧아요. 대학도 안 나왔고 고등학교도 공고를 나왔거든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여기가 뭐 학벌 따지는 곳인가요? 제가 콤플렉스가 있어서인지 다들 대학도 나오시고 똑똑하신 분들만 있으신 것 같아서 주눅이 들었어요. 그런데 미정 씨가 챙겨주셔서 제가 반했죠. 다들 그런 분들 아니에요. 저도 대학 안 나왔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왜 사람 마음은 비슷한 처지인 사람들끼리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저처럼 대학을 나오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자격지심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상한 척 하는 사람들 사이에 끼는 건 사실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는 해요. 저처럼 얼굴에 철판을 깔지 않는 이상 말이죠. 저는 별 생각 없이 겉도는 것 같아 잘 대해주었을 뿐인데 그 행동이 그 사람을 설레게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사람은 처음 보자마자 화려한 외향에 첫눈에 반했다가 제 행동에 완전히 푹 빠졌다고 고백했어요. 저는 패션 쪽 일을 오래 하다 보니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긴 했어요. 그래서 늘 화려한 모습이라 사람들 눈에 띄기는 했거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해오는 데다 살아온 환경이며 취미까지 비슷하다 보니 저 역시 싫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이 사람의 적극적인 구애로 결국 저희는 사귀게 되었죠. 그 사람은 거의 연애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40줄 다 되어 처음으로 하는 연애라는 걸 믿지는 않았지만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 정도로 그 사람은 저에게 지극정성을 다했어요. 거의 저를 공주 취급을 하고 정말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태세라 제가 말릴 때도 있었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짜잔, 자기야, 이 차 좀 봐. 처음 보는 차네? 자기 새 차 뽑았어? 이거 엄청 비싼 외제차잖아. 자, 내 선물. 이제부터 자기 차야. 차키 받아. 뭐?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얼마짜린데 여자친구에게 덥석 외제차를 사와? 자기 차 바꿔야 한다며. 어차피 바꿀 차 내가 바꿔줄게.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한 달쯤 전에 차에 장고장이 생겨서 제가 혼잣말로 차를 바꿔야 하나? 왜 자꾸 고장이 나지? 라고 했던 걸 듣고 있다가 덥석 몇 천이 훌쩍 넘는 차를 사서 온 거였죠. 이런 말을 하기는 민망하지만 정말 그 사람은 저에게 미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요. 사귄 지 한 달이 되기도 전에 벌써 결혼 이야기를 꺼냈으니까요. 우리 빨리 결혼하자, 어? 어차피 나이도 다 찼고 돈을 더 벌어야 하는 것도 아니잖아. 왜 이래? 우리 만난 지 이제 한 달이야. 한 달 만에 결혼하자는 사람이 어딨어. 난 늘 혼자여서 이제 외로운 건 지긋지긋해. 자기랑 빨리 결혼해서 같이 여행도 다니고 평생 재밌게 살고 싶어. 그만 좀 재촉해. 나도 생각을 좀 해봐야지. 사귀자마자 결혼이라니. 좀 당황스러웠지만 남친은 진짜 거의 매일 졸라댔어요.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사실 내심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저도 이렇게나 진지하게 연애를 하는 건 거의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처럼 저에게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자기가 가진 걸 다 퍼주려고 하는 남자는 처음이었거든요. 그간의 연애에서 남자들은 조금만 사이가 가까워졌다 싶으면 벌써 돈 이야기를 꺼내거나 자신의 어려운 사정 이야기를 구구절절 늘어놓기 바빴어요. 하지만 저에게 오히려 자기가 다 해주려고 하는 남자는 이 사람이 처음이었던 거죠. 무엇보다 제가 심정적으로 의지할 수 있게 된 남자도 이 사람이 처음이었고요. 이렇게나 저를 신주단지 모시듯 하면서 공주 취급을 하니 지켜보던 엄마까지도 고개를 저었죠. 너는 복도 많다. 다 늙어서 저런 남자 만나기 어디 쉽니?
애 그만 태우고 결혼해. 아우, 민망해 죽겠어. 결혼은 무슨. 아직 만난 지 반년도 안 지났는데. 뭐 둘 다 나이도 꽉 찼는데 사람 보는데 시간 뭐 필요해. 예전에는 선보고 한 달만 해도 결혼해서 다 잘 살았어. 그래도 만나자마자 결혼은 좀 고민이 돼서 그래. 그렇게 제가 망설이고 있는데 어느 날 남자친구가 상기된 얼굴로 와서는 이런 고백을 하더군요. 나 오늘 사람 만나러 호텔 갔는데 거기 예식장이 너무 예쁜 거야. 날짜도 딱 한 달 뒤에 자리가 있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한 달 뒤에 날짜 있으면 뭐, 그때 결혼하자고? 응, 우리 결혼하자. 나 그냥 예식장 계약하고 와버렸어. 식장 보니까 거기 서 있을 자기가 너무 보고 싶더라고. 뭐? 무슨 소리야? 예식장 계약이 무슨 장난인 줄 알아? 거기 식장비가 얼마인지는 알아? 몰라. 진짜 나랑 결혼 안 하면 나 그냥 그 예식장에 퍼질러 앉아 통곡할 거야. 그냥 결혼하자, 어? 서울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비싼 호텔 예식장을 예약해놓고 하는 말이라니. 저는 기가 막혔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웃기기도 했죠. 저와 결혼하려고 그렇게까지 조르는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그렇게 저는 못 이기는 척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환호를 부르며 뛸 듯이 기뻐했고 엄마도 좋아하셨죠. 신혼집은 남자친구가 자기가 괜찮은 강남 고급 빌라를 하나 사둔 게 있다면서 거기서 시작을 하자고 했어요. 엄마도 다 같이 함께 살자고 했고요. 정말 너무나 고맙고 행복했죠. 집은 너무나 좋은 곳이었어요. 저는 정성을 다해 신혼집을 꾸몄죠. 그리고 엄마와 함께 이사까지 마쳤고요. 결혼 준비도 순조로웠어요. 남자친구는 제가 하자는 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다 맞춰줬으니까요. 저는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가고 싶었어요. 물론 그동안 틈틈이 엄마를 모시고 여행을 다니기는 했지만 엄마가 연세가 있으셔서 그렇게 먼 하와이까지는 가보지 못했거든요. 남자친구는 당연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했어요. 저는 제가 그동안 꿈꿔왔던 것을 다 쏟아부어서 결혼 계획을 짰고 신혼여행 예약까지 다 했죠. 그렇게 결혼을 며칠 남기지 않은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무시해도 계속 걸려오길래 저는 전화를 받았죠. 이거 윤대현 씨 전화 맞죠? 네? 아니에요. 제가 여자친구이긴 한데 무슨 일이시죠? 윤대현 씨 연락처 아니에요? 여기 부동산인데요. 이번 달 월세가 안 들어왔다고 확인 좀 부탁드린다고 집주인분에게 연락이 왔어요. 윤대현 씨에게 말씀 좀 전해주세요. 월세요? 무슨 월세 말씀하시는 거죠? 부동산에서는 제가 신혼집으로 들어간 곳 주소를 말하더군요. 이곳을 남자친구가 월세로 계약을 했는데 첫 달 월세만 내고 다음 달 월세가 안 들어왔다는 거였어요. 이상해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해 물어보니 남자친구가 웃었어요. 그거 세금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서 당신 이름으로 월세 계약을 한 거야. 걱정 마. 그래도 되는 거야? 그럼 이 집은 다른 사람 집이라는 소리야? 아니지. 그냥 명의만 빌린 거야. 친구 명의인데 월세 계약서에 당신 이름을 보고 누군지 몰라서 부동산에 연락을 한 모양이야. 이번에 신혼집으로 급하게 집을 샀거든. 정말? 그 친구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럼 그동안 계속 같이 일한 사이인데. 이거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안 돼? 사실 편법이야. 내가 이런 식으로 부동산을 굴려. 알아보니 실제로 부동산을 수십, 수백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편법을 하면서 세금을 줄이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리 떳떳한 방법은 아니었지만 아직 정식 결혼을 한 사이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기도 그랬어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가족 이름으로 돌리지만 가족이 없었던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도 이거 좀 위험한 방법 아니야? 응. 그래서 얼른 결혼해서 자기랑 어머님 이름으로 일부분 바꾸려고. 그래야 나도 안심이 되니까. 결혼하니까 이래저래 너무 좋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더라고요. 저 역시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쩌면 그때가 마지막으로 제 예감이 경고를 한 것일 수도 있었지만 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저는 제가 직접 부동산에 전화를 해 그 이후 월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와 통화를 했던 부동산 사장이 전화를 받아서는 반색을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윤 사장님 연락 받았어요. 아유, 결혼하시는 것도 모르고. 아유, 그렇게 좋은 분 만나시니 얼마나 행복하세요. 저도 결혼식 꼭 갈게요. 저는 그제야 안심을 했죠. 그것이 잘못된 안심이었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렇게 결혼 준비는 차근차근 진행이 되었어요. 결혼이 다가올수록 남자친구는 너무나 행복해했죠. 남동생도 미국에서 급히 한국으로 귀국을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죠. 결혼식 당일날 저희 쪽 하객들은 정말 많았어요. 제가 사업을 오랫동안 하기도 했고 나름 발이 넓은 편이었거든요. 물론 저희를 소개시켜준 펀드 매니저도 참석했어요. 하지만 투자 모임에 있었던 사람들은 오지 않았더군요. 저 역시 남자친구와 사귀게 된 이후부터 그 모임에 나가지 않아서 관계가 소원해진 터라 그러려니 했죠. 그렇게나 북적이는 우리 편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남자친구 쪽 하객은 정말 적었어요. 거의 10손가락에 꼽을 정도였죠. 하지만 친한 친구도 별로 없었고 계속 일만 하면서 살아온 남자친구의 과거를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동생은 의아해하더군요. 아니, 아무리 바쁘게 살았다 그래도 자기 결혼식에 부를 사람이 10명도 안 된다는 게 말이 돼? 그동안 친구 사귈 틈도 없이 바쁘게 살아서 그래. 나라고 뭐 다른 줄 알아? 그래도 결혼식에 친구만 와? 원래 일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 더 오는 거야. 매형은 대체 사업을 어떻게 하셨대? 야, 너 누나 결혼식에서 그런 이야기나 할 거면 나가. 가서 엄마 시중이나 들어. 짜증이 나더라고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른 건데 고작 한다는 말이 저러니까 트집을 잡는 것 같아서 저는 남동생에게 잔뜩 신경질을 부렸죠. 그 일만 빼면 결혼식은 잘 치루어졌어요. 화려하고 아름다운 결혼식이었고 엄마는 감동해서 눈물을 보이시기까지 했으니까요. 결혼식을 마치고는 저희는 호텔바에서 친한 사람들과 간단히 술을 마시는 피로연도 열었어요. 신혼여행을 떠나는 비행기가 저녁 시간이라서 공항으로 출발을 하기까지는 여유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피로연에서 기분이 좋았던지 남자친구가 술을 좀 마시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막 결혼한 새신랑이라면서 술을 따라주는데 거절하기는 힘이 들잖아요. 곧 공항으로 출발할 시간이 다가오는데 남동생이 이러더라고요. 내가 공항으로 가는 택시 잡아놨어. 호텔 앞에서 공항까지 모셔다 드린다고 피로연 끝날 때까지 기다려준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어. 그래? 택시 타고 갈까? 응. 기다리는 시간 따로 돈 받지도 않는데 짐도 다 실어주고 신혼부부 전문이래. 하지만 우리의 대화를 듣던 남자친구는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대리 불러서 차로 가면 되지. 그깟 주차비 얼마 한다고. 지금 대리 불러도 사람 없어요. 그리고 저는 엄마 때문에 지금 집에 가야 하고요. 돌아오는 날은 제가 마중 나갈 테니까 편하게 택시 타고 가세요. 네? 그래, 그러자. 괜히 대리 부르고 어쩌고 하다가 비행기 놓치겠어. 남자친구가 술에 취해 보여 전 그러겠다고 했죠. 그리고 남동생에게 내일이라도 와서 남자친구 차를 가지고 가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호텔 주차장에 내려가니 정말 깔끔한 옷차림의 기사님과 모범 택시 한 대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제가 남자친구 차 트렁크에서 미리 싸놓은 짐을 꺼내려 하자 기사님이 얼른 저에게 다가와 짐을 잡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팔을 잡으시더군요. 제가 무슨 일인가 싶어 기사님을 쳐다봤어요. 기사님은 진지한 얼굴로 이런 말을 남기더군요. 절대 그쪽 남편분 믿으면 안 됩니다. 네? 그게 무슨... 기사님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급히 제 손에 쪽지 같은 걸 하나 쥐어주었어요. 그리고는 급히 짐가방을 챙겨들고 택시로 향했죠. 제 손에 들려진 쪽지는 꽤 두툼했어요. 종이 한 장을 잘 접은 것처럼 보였죠. 제가 그걸 확인하려는 찰나 남자친구가 걸어오더군요. 왜 그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얼른 쪽지를 주머니에 숨기고 아무 일도 없는 척을 했어요. 그리고 그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출발하게 된 거였죠.
저녁 시간이었지만 토요일 저녁이라 그런지 차가 좀 막혔어요. 그러자 기사님이 숙취 해소제 하나를 남친에게 건네주더군요. 사장님, 술 좀 드신 것 같은데 이거 드세요. 그래야 비행기 타시죠. 아, 고맙습니다. 저 역시 술을 좀 마신 터라 저에게도 당연히 주겠거니 싶어 손을 내밀었지만 기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해요. 한 병밖에 안 남아서 드릴 게 없네요. 아, 그래요? 그럼 이거 자기가 마실래? 아니, 사장님 드세요. 사장님이 술 더 많이 마신 것 같은데. 너무 술 냄새 나면 비행기 안 태워줄 수도 있어요. 누가 봐도 그 음료수를 남자친구에게 먹이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았지만 저는 모른 척했죠. 남자친구는 숙취 해소제를 마시고 혼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니 이러더군요. 나 너무 기분이 좋아. 아, 근데 너무 졸리다. 조금 잘 테니까 도착하면 깨워줘. 그 말을 남기고 남자친구는 기절하듯 잠이 들었어요. 남자친구가 골아떨어진 걸 백미러로 확인한 기사가 저에게 이러더군요. 한동안은 정신없이 잘 거예요. 음료수에 수면제를 넣었어요. 이제 제가 준 쪽지를 펴보세요. 솔직히 손이 덜덜 떨렸어요. 솔직히 무서운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궁금증이 더 컸어요. 저는 침착하려고 애를 쓰면서 쪽지를 펴보았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경악스러운 이야기가 진실이 있었어요. 그 쪽지는 사람을 찾는 전단지를 곱게 접은 것이었어요. 전단지에는 남자친구가 환하게 웃으며 낯선 여자와 껴안고 찍은 사진이 박혀 있었고요. 그건 청첩장 사진이었어요. 남자친구 아래에는 이름이 윤대현이 아니라 윤상민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아래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윤상민과 결혼을 했던 내 여동생은 전 재산을 날리고 버림을 받은 채 결국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떠나는 선택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윤상민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제발 이 사람을 본 사람은 연락을 주세요. 저는 온몸이 떨려왔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이게 전부 다 사실이에요? 네, 전부 사실이에요. 제 여동생은 그렇게 세상을 등졌어요. 절대로 이 사람은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백미러로 저를 쳐다보는 기사님의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저는 토할 것만 같았죠. 기사님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했어요. 이놈을 뒤쫓은 지 5년이에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느라 택시 기사 일을 한 것도 이놈 때문입니다. 지금 이걸 저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 전단지가 진짜인 걸 제가 어떻게 믿어요? 제가 겨우 이놈 행방을 알아낸 게 어제였는데 이놈이 결혼을 한다고 했어요. 당장 요절을 낼까도 생각을 했지만 당신 얼굴을 보니 내 여동생의 생각이 나더군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그냥 당신이라도 구해야겠다 싶어 내 택시에 태우기 위해서 당신 남동생에게 접근을 한 거예요. 그뿐이에요. 믿지 않아도 좋아요. 하지만 이놈은 제가 데려갈 겁니다. 그동안의 일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어쩐지. 사실 내가 눈치를 챌 만한 것은 너무나도 많았었는데 저는 수많은 경고들을 무시했던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소리쳤죠. 세워주세요. 네? 당장 세우라고요. 나 뛰어내리기 전에. 기사님은 아무 말 없이 차를 세웠어요. 일단은 이 차에서 내려야겠다는 생각에 저는 정말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릴 생각까지 했어요. 차에서 내리며 저는 기사님에게 이랬어요. 어디로 가실지는 제가 알려드릴 테니 이 인간 자는 동안 그리로 가 계세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 절대 다른 생각은 마시고요. 제가 제 차 독촉을 했더니 기사님은 겨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차가 출발하자마자 저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사장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큰일 났어요. 김 사장님은 저와 오랫동안 같이 알고 지낸 분이에요. 그분은 지금 꽤 규모가 있는 보안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죠. 그분과의 인연은 제가 동대문에서 장사를 할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당시에 김 사장님은 경비 일을 하다가 나중에 동대문이 쇠락의 길을 걷자 독자적으로 경비 보안 업체를 차리셨던 거죠. 그 과정에서 제가 돈도 빌려드렸고 많이 도와드렸고요. 그래서 김 사장님과 저는 오랫동안의 의리라는 것이 있었어요.
김 사장님이 하는 사업은 물론 합법적인 일이지만 진상을 쫓아내고 개인 경호도 하는 분이라 덩치도 압도적이었어요. 거기에 김 사장님은 물론이었고 유도나 태권도를 전공한 직원들도 데리고 있었고요. 그분이라면 만약 무슨 일이 생겨도 절 보호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생겼던 것이죠. 일단 나중에 설명할 테니 제가 말하는 곳으로 가서 제 남자친구 좀 감시해 주세요. 가면 택시기사분이 한 분 계실 거예요. 저는 그분에게 목적지를 이야기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을 했어요. 일단 남동생에게 전화를 해 데리러 오라고 한 뒤 길가에 멍하니 앉아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울 새도 슬퍼할 새도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었을까 싶었지만 마음이 급했죠. 그러다 문득 양 대표라 불리던 할머니가 떠올랐어요. 저는 투자자 모임을 할 때 다른 분들과도 사실 그런대로 잘 지냈었잖아요. 제가 성격이 활발하기도 했고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갔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고상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어차피 사람 마음은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분들 역시 자수성가해서 돈을 모은 저를 굉장하다고 인정을 해주었고 말도 잘 통하는 편이었거든요. 그중 인자하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부동산 투자의 큰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양 대표님이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연락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던 것이죠. 제가 워낙 싹싹한 편이라 양 대표님은 절 예뻐하셨고 저 역시 양 대표님을 할머니처럼 따랐거든요. 그래서 모임에 나가지 않은 이후로도 양 대표님과는 종종 연락을 주고받기는 했었어요. 연애를 막 시작한 무렵에도 전화통화를 했었죠. 요즘 왜 이렇게 안 나와? 다들 기다리는 눈치야. 일이 바빠? 아니에요. 사실 제가 윤 사장이랑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윤 사장님을 별로 좋게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뭐? 정말? 사람 성격 좋고 호탕해서 다 잘 지내는 것 같던데. 뒤에서는 무시하고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나 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저도 나가기가 좀 그래서요. 하긴 나도 바빠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는 사이는 아니었는데 그런 사정들이 있었구만. 저런. 갑자기 그 대화가 확 떠오르는데 감이 오더라고요. 제가 남자친구를 만나게 된 이 모임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었다는 걸 말이죠. 만약 남자친구가 제 재산을 노리고 접근을 했다면 남자친구를 이 모임에 끌어들인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목적으로 이 모임에 남자친구를 끌어들인 것이라면 이상한 짓이 저에게만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감이 말이죠. 저는 양 대표님에게 전화를 해 급한 일이니 당장 전부 다 연락을 돌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제가 당장 가겠다고 말이죠. 마침 도착한 동생의 차를 타고 저는 집으로 향했어요. 동생은 신혼여행을 떠났던 누나가 길가에 혼자 덩그러니 있는 모습을 보니 기겁을 하더군요. 아무것도 묻지 말고 빨리 집으로 가. 엄마에게는 네가 대충 둘러대. 대체 무슨 일인데? 너 경찰서에 가서 윤상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봐. 사기로 수배 중이라는데 그 사람 죄가 뭔지 그리고 얼굴도 꼭 확인해. 그리고 바로 전화해. 그리고 집에 들러 옷만 갈아입고 바로 양 대표님을 만나러 갔어요. 거기에는 양 대표님의 연락을 받고 모인 투자 모임의 사람들이 계셨고요. 저는 심호흡을 크게 했어요. 그리고 그간의 사연을 이야기했어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전부 다 사실이에요. 윤대현은 저에게 여러분들이 윤대현 험담을 한다고 했어요. 이거 사실인가요? 아니에요. 사실 나는 윤 사장이 나보고 내가 미정 씨 음흉하게 본다고 한 번만 더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벼르고 있단 말에 기분 나빠서 모임 안 나간 거였다고. 나는 저기 박 사장이 나보고 무식해서 수준 떨어진다고 했다며. 그 이야기 듣고 얼마나 기가 막혔는데. 기가 찼어요. 제 예상이 맞았어요. 윤대현은 우리를 전부 이간질해 놨어요. 그래놓고 본인은 거의 모든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었더군요. 그래놓고서 다른 사람들은 윤대현과 제가 사귀다가 결혼까지 했다는 사실조차 몰랐고요. 저는 사람들에게 제가 받았던 전단지를 보여드렸죠. 모두들 경악을 했어요. 저는 다시 물었죠. 여기에
윤대현이랑 친하게 지내고 투자하신 분들 몇 명이나 계세요? 나 여유자금으로 집 하나를 사면 조금 있다가 엄청 오른다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나도 마찬가지야. 어디 땅이 개발된다고 해서 꽤 큰 돈을 넣었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 죽일 놈은 어딨어요? 내 당장 요자를 내야겠어. 남자친구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서로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이간질을 시켜놓은 다음 본인이 개별적으로 접근해 친하게 지내면서 살살 꼬드겨서 투자를 유도하고 돈을 융통하던 중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이 투자 모임에 오게 된 경로도 그 인간을 알게 된 경로도 똑같았죠. 모두 같은 펀드 매니저를 통해서였고 손실을 봤다가 원금을 복구해주고 이 모임을 소개해 주었다는 것까지 같았어요. 이건 거대하게 짜여진 사기였어요. 제 생각보다 판이 훨씬 컸죠. 저희는 그 사기판에 휘말린 것이었고요. 당장 끝장을 내겠다고 펄펄 뛰는 사람들을 양 대표님이 겨우 말려서 진정을 시키셨어요. 저희는 겨우 모여 앉아서 대책회의를 했죠. 그때 동생에게 전화가 왔어요. 누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매형이 윤상민이야. 얼굴도 확인했어. 알았어, 고생했어. 집으로 일단 가 있어. 이 새끼 지금 수배 중이야. 전과까지 있는 놈이었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그 새끼 어딨어? 내가 다 설명할게. 일단 기다려줘. 저는 윤대현을 데려다 놓은 모텔방을 일단 경찰에게 알렸어요. 일단 김 사장님과 택시기사가 지키고 있으니 당장 체포가 가능할 테니까요. 그리고 저희는 저희를 유도한 펀드 투자자를 불렀어요. 양 대표님이 전화를 했죠. 그래, 나예요. 시간이 늦었지만 볼 수 있을까요? 내가 마침 여유자금이 생겨서 상담이 필요해요. 정말이세요? 어디 계세요? 제가 당장 가겠습니다. 와주면 고맙죠. 그럼 기다릴게요. 그 매니저는 아주 득달같이 달려오더군요. 그리고 오자마자 저희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어야 했어요. 다들 펀드 매니저에게 돈이 잡혀있는 분들이었던지라 당장 정확한 투자처를 대라고 했지만 펀드 매니저는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더군요. 투자를 핑계로 돈을 빼돌린 것이 명확해 보였어요. 저희는 곧바로 경찰서로 그 인간을 끌고 갔어요. 그리고 협박을 했죠. 윤대현? 아니지, 윤상민이지. 그 인간 이미 경찰서로 잡혀가 있을 거야. 뭐라고요? 왜?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윤상민이 이미 수배 중이던데? 너도 한패인 거 다 알아. 그러니 각오해야 할 거야. 아니에요.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돈은 전부 다 돌려드릴게요. 아직 회사 계좌에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통할 리가 있겠어요? 모임에 계셨던 한 분이 냉정하게 쳐내며 이러셨어요. 내 형이 검사야. 형수님은 변호사고. 무슨 뜻인 줄 알아? 이러고 도망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말란 소리야. 네 가족의 사돈의 팔촌까지 다 탈탈 털어버릴 테니까. 용서해주세요. 잘못했어요. 저는 진짜 윤상민이 시켜서 그랬어요. 닥쳐. 가서 네 죄나 소상히 얘기해. 그리고 얌전히 처분이나 기다려. 윤대현인지 윤상민인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모텔방에서 깨어나 난리를 쳤다고 했어요. 하지만 택시기사분과 김 사장에게 간단히 제압되어 붙잡혀 있다가 경찰에 체포되었죠. 그리고 수배 현행범으로 바로 구속이 되었고요. 펀드 매니저 역시 그동안 빼돌렸던 돈을 토해내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신세가 되었고요. 제가 다른 분들과 경찰 진술을 하러 경찰서에 갔더니 조사를 받던 남자친구가 절 보고 달려와 매달리더군요. 그렇게 간크게 사기를 친 인간치고는 아주 눈물 콧물을 빼면서 저에게 애원을 했어요. 자기야, 이게 무슨 일이야? 다 오해야. 우리 신혼여행 가야 하는데 당신 나 못 믿어? 내가 다 설명할게. 나는 대답 대신 그 인간의 뺨을 후려쳤어요. 정말 분이 풀리지 않았죠. 그 인간은 불시에 저에게 뺨을 맞고도 매달렸어요. 저는 그 인간에게 택시기사가 건네준 전단지를 던졌어요. 나도 오해였으면 좋겠다. 이 거지 같은 놈아. 꺼져. 어떻게 이걸... 아니야. 이거 진짜 내가 설명할게. 내가 사기친 게 아니라니까. 제발 부탁이야. 역겨우니까 거짓말 좀 그만해. 내가 어떻게든 너 콩밥 먹이고 후회하게 해줄게. 설명은 나중에 판사에게나 해. 저희는 똘똘 뭉쳐서 고소고발과 법정 싸움을 이어갔어요.
뭐 그 전에 이미 그 둘은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았죠. 저희는 그건 역시 최고의 형을 받게 하기 위해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요. 그렇게 저는 큰 위험으로부터 겨우 내 인생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전남편이라고 부르기도, 전남친이라 부르기도 애매했지만 아무튼 그 인간 일당은 전문 사기꾼이었어요. 그동안 털어먹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더라고요. 제 전 남자친구는 그 일당의 얼굴마담이었고요. 전 남자친구는 원래는 진짜 펀드 매니저였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고객의 돈을 함부로 유용하는 사고를 쳐서 해고를 당한 뒤에 본격적으로 사기를 치며 다니고 있었고요. 아마 순진해 보이는 얼굴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임기응변에 능해서 얼굴마담으로 돌아다녔던 모양이었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던 말은 절 모임의 꼬득인 펀드 매니저의 말이었어요. 전 남자친구가 무엇보다 여자를 기가 막히게 꼬시는 걸 잘해서 작업이 너무 쉬웠다나요? 진짜 기가 막혀서. 그 펀드 매니저와는 원래 직장 동료 사이였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만난 택시기사의 여동생에게 사기를 치고 잠적을 했던 것도 그 인간들이 벌였던 여러 사기 사건 중 하나였던 것이죠. 그 사건으로 수배 중이었지만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사기에 대해 처벌이 약하잖아요. 그러니 뭐가 무서웠겠어요. 실제로 윤대현은 진작 사기가 적발되어 구속이 된 적도 있었지만 금액에 비해 얼마 형을 살고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겁도 없이 요리조리 도망을 다니며 또 다른 피해자를 찾아다닌 거였죠. 바로 저 같은 사람을 말이에요. 하지만 절망에 빠진 피해자가 세상을 등지게 되고 그 오빠가 이를 악물고 뒤를 쫓다가 결국 덜미를 잡힌 것이죠. 가장 기가 막혔던 것은 이 인간이 결혼을 한 유부남이었다는 것이었어요. 거기에 애도 둘이나 있더군요. 그동안 관리하는 집을 보러 간다는 둥, 무슨 땅을 보러 간다는 둥 하면서 집을 비웠던 것이 전부 다 지 마누라랑 애를 보러 가는 거였더라고요. 경찰서로 참고인 진술을 하러 온 마누라는 과연 사기꾼 마누라답게 기세등등하게 저에게 욕을 퍼부어댔어요. 당신이 뭔데 사기꾼이니 뭐니 해? 솔직히 남자의 혼이 팔려서 돈 갖다 바치는 너 같은 년이 더 한심한 거 아니야? 뭐? 말 다 했어? 끼리끼리라더니 사기꾼 마누라라서 그런지 참 대단하다. 대단해. 그래, 말 다 했다. 난 당신과 볼 일 없으니 신경 꺼. 당신 알 바 아니잖아. 이봐요, 아줌마. 내가 사실을 보여줘? 어? 뭐, 남자의 혼이 팔려? 당신 남편이 나에게 어떻게 혼이 팔렸는지 내가 보여줄게. 저는 그 여자 앞에서 전 남친이 저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영상과 저에게 갖다 바친 선물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 인간이 저에게 얼마나 잘했고 얼마나 좋은 반지를 사줬는지, 고급 외제차를 사주고 어떻게 사랑을 고백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말이죠. 뭐 보고 현실을 깨달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봤니? 네 남편이 나 꼬시려고 어떻게 했는지? 넌 이런 반지 구경이나 했어? 이게 천년주제야. 어디서 말 같은 소리를 해. 네 남편이 사기친 거야. 정신 차려 이 정신 나간 년아. 애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니? 뭐가 어째? 애들은 건드리지 마. 너 몰랐다는 건 나 안 믿어. 하지만 네 애들은 죄가 없으니 봐주는 거니까 꺼져. 너도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제부터 애들 데리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그 여자는 얼굴이 허옇게 되더니 주저앉아 통곡을 하더라고요. 진짜 누가 울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뭐 울고 싶으면 울어야지 어쩌겠어요. 저희의 민사소송과 고발과 별개로 둘 다 형사처벌을 받았어요. 전부 다 사기죄가 적용이 되니까요. 그 펀드 매니저는 바로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다 하더군요. 회사에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갔고요. 물론 저희 역시 손해배상 청구를 단체로 했죠. 전 남친 윤대현은 모든 재산이 전부 다 압류되었어요. 그 마누라가 살고 있던 집까지 전부 다 차압을 걸었고 거의 모든 재산을 다 가져왔던 것이죠. 모임에 있던 분이 분노해서 형과 형수를 전부 동원을 했는데
마침 형수님이 있는 변호사 사무실이 이런 압류와 환수의 전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저희는 단체 소송이다 보니 건도 크잖아요. 무엇보다 그 형님과 형수님이 분노를 해서 아예 사무실이 있는 변호사를 거의 전부 다 동원하다시피 했으니 저희 소송은 백전백승이었죠. 저희 신혼집이랍시고 윤대현이 구입을 했다는 그 집은 당연히 그냥 월세로 얻은 것에 불과했어요. 윤대현은 그 집에서 한 달 남짓 살다가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질 계획이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계약도 제 이름으로 한 거였고요. 그게 원래 수법이었다고 했어요. 택시기사의 여동생도 바로 그렇게 똑같이 당했다고 했거든요. 그분의 여동생 역시 평생 사업으로 모은 재산을 다 날렸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월세 계약을 바로 해지하고 보증금을 그냥 받았어요. 어차피 제 이름으로 한 계약이니 제가 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강남 고급 빌라라 그런지 월세 보증금도 꽤 액수가 되더군요. 저는 그걸 택시기사분께 드렸어요. 아니에요. 저 못 받아요. 안 그래도 소송도 무료로 참가시켜 주셨는데 받으세요. 어차피 제 돈도 아니고 윤대현, 아니 윤상민 그놈 돈이니 받으셔도 돼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음의 상처는 치료되지 않으시겠지만 적어도 제 인생은 구해주셨잖아요. 사람을 구하셨으니 여동생분도 안심하실 거예요. 이제 마음을 좀 내려놓으세요. 택시기사분은 정말 펑펑 우셨어요. 너무 비통하게 통곡을 하셔서 뭐라 위로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재판에서 만난 둘은 아주 울고불고 취하기 그지없었어요. 서로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바빴죠. 물론 전 남친은 저에게 애원을 했죠. 나 이번은 진짜였어. 나 당신 정말 사랑했어. 이건 진짜 진심이야. 나 이번에는 마음먹고 당신이랑 잘 살아보려고 했어. 아, 무슨 개소리야. 어디서 개가지죠? 시끄럽게. 진짜야. 나 이번에 다 손 털고 당신이랑 살 작정이었다고. 사랑해. 믿어줘. 그 병신은 아마 방청석 뒤쪽에 지 마누라가 와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사랑 타령을 하는 전 남친을 보고 있던 그 마누라 표정이 진짜 볼만했는데 말이죠. 그 이후로 그 둘은 이혼 소송을 하고 재산 때문에 개같이 싸웠다고 하는데 뭐 그래봐야 전부 우리가 가져올 것이니 제가 알 바는 아니죠. 저는 그 이후로 미국으로 떠났어요. 동생이 이 모든 과정을 보더니 이랬거든요. 나랑 같이 미국 가. 나도 미국에서 자리 잡았으니까 엄마랑 다 같이 가자. 갑자기 미국? 가서 나보고 뭐하라고. 누나 하고 싶던 미술해. 누나 미술 하고 싶어 했잖아. 엄마는 내가 모실게. 이 나이에 갑자기 무슨 미술이야. 됐어. 누나 나중에 돈 걱정 없어지면 하고 싶은 거 하려고 고생해서 돈 모았잖아. 그때가 지금이야. 그러니 이제 누나 인생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동생은 하고 싶은 것도 안 할 거면서 왜 돈을 악착같이 모았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은 나이와 상관없이 학교를 다니고 미술을 시작하는 것도 자유로우니까 같이 떠나자고 설득을 했어요. 맞는 말이었죠. 언젠가 돈을 모으면 하고 싶은 걸 하려고 일을 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저는 몰랐어요. 저는 그렇게 미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뭐 그렇다고 아예 한국을 전부 다 정리한 건 아니고 그냥 틈틈이 오고 가고 있는 중이고요. 영어도 서투른데 평생 미국에서 살 생각은 없는 데다가 어차피 제 재산은 제가 관리해야 하잖아요.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모임분들을 만나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듣고 서로 재테크 이야기도 하고요. 저희는 이제 인생에서 가장 친한 친구를 넘어서 일종의 동지가 되었죠. 오랜만에 하는 미술 공부는 너무나도 재미있고 너무나도 행복해요. 최근에는 미대 입학시험도 봤는데 사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과정을 기다리는 것조차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제야 그간의 고생을 보상받는 기분도 들고 말이죠. 저는 이렇게 또 열심히 새로운 인생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제 인생은 제가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가끔은 다른 인생 방향을 향해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찾아서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는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늘 행복하세요.